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경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비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작의 관심 대상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인간은 욕심이 무한하다고 그랬습니다. 욕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이런 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문제 선택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경작의 3대 문제, 무엇을 생산하고 생산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을 다 하게 된 다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되는가. 근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메커니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 경제라고 할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저 앞에 나와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셔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레컨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 생각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1번에 보세요. 가장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 이렇게요. 그럼 이 최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2번 볼게요. 다수의 대안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 대가를 비용이라 합니다. 코스트를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편익과 비용 중에서 가능한 한 편익은 맥스하게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고 할 거야.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 최대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코스트 같은 비용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극소화,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맥시마이제이션과 미니마이제이션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우리는 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최적화 이렇게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편익은 좋은 거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자, 편익, 베네핏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유무형의 가치를 말하며,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희생해야 되는 대가,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그걸 순편익이라 할 거야. 그래서 이 최적화라는 것은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순편익, net benefi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편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편익과 관련한 그리고 비용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합리적 선택이란 그 개념을 먼저 살짝 살펴봤고요. 합리적인 선택. 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걸 딱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인간은 늘 그렇게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후회를 갖는 동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opportunity cost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 선택을 하면 뭔가 따르는 게 뭐냐면 거기에 포기에 따른 아쉬움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럼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말고
내가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친구와 뭐 영화를 보고 싶은 그런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중에 수업을 듣는 걸 선택했다. 그럼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 이 포기에 따른 아쉬움,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이거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잠도 자고 안 돼. 그러니까 수업을 듣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보통 현실에선 동시에 하잖아. 그럼 망합니다. 수업 들으면서 제일 뒤에 노트북으로 영화 보는 친구들도 가끔 있던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배타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 그걸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회를 말 그대로 포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요 우리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얘기할 때는 거기 명시적 비용이라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로 거기 체크하시죠. 눈에 보이는 비용이야.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표현이 들어가요. 실제로 지출한 것. 이걸 나중에 회계적 비용이다. 우리 어카운팅에서 표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회계적 비용 이런 것들이 명시적 비용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대학을 들어갔어. 그럼 등록금과 책값 포기해야 되잖아. 그걸 치러야 되잖아. 그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야. 눈에 직접 보입니다. 묵시적 또는 암묵적 비용이라 합니다. implici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 볼까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내가 수업을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다른 걸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암묵적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 비용.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게 이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얘기해서 눈에 직접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복잡한 계산 문제도 가끔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개념 보시고요. 혹시 여기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좀 몇 개 풀어드릴 수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속성 한번 볼까요? 속성.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포기해야 되는 대안의 가치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약간 주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수업을 들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이 사람마다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제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 기회비용은 서로 다른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동일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대부분 화폐액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화폐로 측정된 금액은 기회비용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기회비용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는 비용인데 거기 보시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도 한번 체크하시죠. 자, sunk cost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매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엎질러진 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일단 한번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거기 끝에 보시면 회수가 불가능한 엎질러진 물이라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경제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지금의 상황 이렇게 쭉 가서 지금 요 상태에 와 있어. 앞으로 미래를 지금 선택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요 상태에 왔을 때 요 지나간 과거는 이거 그냥 지나간 거야. 과거의 역사가 된 거야.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덮어야 돼. 우리가 이 과거로 어떻게 선택을 바꾸어서 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지. 영화 같은 데서나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뿅 가가지고 뭐 시간 타임슬립 해가지고 뭐 표현하는데 현실에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의 선택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근데 매몰 비용은 과거에 이미 일단 발생해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을 했어. 그럼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고 다시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광고비라든가 연구개발비 같이 일단 한번 지출하고 나면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게 매몰 비용이야.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 봤는데 아이고 재미가 되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선택에 따른 베네핏하고요.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비교해서 베네핏이 크게 되면 순편익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완전하게 경작강이랑 비슷하게 노잼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돈 낸 게 아까우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지. 아니 고민하는 거야. 돈 낸 것까지 고려한 비용하고요. 영화 봤을 때 베네핏 즐거움과 비교해 봤더니 이 그냥 돈 낸 게 그냥 아깝지만 그래도 너무 영화를 보기 힘든 거야. 베네핏이 작은 거야. 그러면 스톱하고 영화를 안 보고 박차고 나오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수가 불가능한, 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 시 영화 비용을 이미 지출했어. 내가 수강 신청을 했어.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미 수강 변경 기간, 철회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럼 이게 계속 갈까 말까? 너무 도저히 아니다. 그럼 F 받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그거 내가 수강료 낸 것도 아까운데 아닙니다. 그 선택 시 고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인간은요, 우리 개개인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요. 인센티브. 유인이라고 합니다. 유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1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자극, 채찍이나 당근을 우리가 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긍정적인 유인에는 거기 나와 있는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돈을 준다거나 명예라거나 칭찬 그런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로는 금전적인 손실, 처벌, 대가, 얼마, 벌금 내, 사회적 비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요즘 같은 행동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죠? 경제학과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심리학과 같이 접목되는 건데 거기선 넛지라고 있습니다. 옆구리로 툭 치는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2번 볼게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는 소비량을 줄이도록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유인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생산자에게는 생산량을 늘리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유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정부의 정책과 유인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뭔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그걸 이제 정부의 팔러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살짝 살펴봤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에 반영해서 한번 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 한번 보시면 자, 이거를요 우리가 말 그대로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보시면 용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생산 가능 곡선이란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말 잘 보시고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와 Y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과 형태. 개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 관심 있는 과목이 X제가 경제학이고요.
경제학. 이 y제가 기타 과목이야, 기타 과목. 다른 과목. 세상에는 우리 시험은 두 가지 과목밖에 없어요. 경제학과 그냥 기타 등등 과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체력과 IQ와 암기력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달성 가능한 점수, 그래서 가능한 점수, 받을 수 있는 점수 가능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야. 내가 경제학은 짱박살 들어가지고 90점을 받고, 근데 요 점은 바로 뭐야? 다른 과목 점수가 빵점이지. 여기는 한 70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점,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A점을 선택할 수 있고 B점 선택할 수 있고 C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D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점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경제학은 90점 받았지만 다른 과목은 빵점 이렇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점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한 국가 내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희소한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이게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야. 최대한 달성 가능한 점수, 달성 가능한 생산량, 그걸 연결한 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태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개념과 형태 한번 보시면 형태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경작 점수를 여기 한 30점인데 이렇게 한 40점으로 점수를 올리려고 한다 해볼게. 공짜가 없잖아. 그러면 경작의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다른 기타 과목의 점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 체력을 경작 공부에 쏟게 되면 다른 거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진짜 열망한다 그러면 다른 거 포기해야지 뭐.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이 우하향한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 X제가 경제학이야. X제를 추가로 생산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Y제라는 과목의 점수를 일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다시 보시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의 양이 주어진 상태에서 X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제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는 게 거기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거야. 느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희소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럼 우하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림을 살짝 그렸을 때 자, 이게 X제고요. 이게 Y제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A점에서 C점으로 가서 X제 생산량을 내가 만약에 증가시킨다 할게. 근데 Y제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지. 그래서 이 경우는 X제 생산을 더 하는데 Y제가 줄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X제를 생산하는데 Y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회비용이 있는 거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PC가 곡선이 수평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추가적인 생산을 할 때 X제를 추가로 생산 시 Y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Y제에 대한 포기하는 없어요. 포기가 없어. 이게 뭐라고? 그래요. X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형태가 우하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이에요. 오리진해서 보는데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렌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 오목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아니 이쪽에서 보게 되면 볼록 렌즈고 이쪽에서 보면 오목 렌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보통 원점을 기준으로 해요. 원점에 대해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오목하다는 거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X제를 점차 생산할 때 Y제에 적합한 그 Y제 생산을 포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걸 밑에 보시면 기회비용, 체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저 뒤에 그래프를 살짝 한번 볼게요. 뭐냐면 3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아예 없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뭐 여러분들 암기하고 막 그렇게 민감하게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쉬운 듯 처음이니까 막 그런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럼 왜 하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체력을 우리가 가꾸기 위한 거야. 우리 수영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경작이란 이런 것이다. 몸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오목하지. 얘는 오목도 아니고 볼록도 아닙니다.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얘는 볼록합니다. 자, 세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얘 가운데는 일정하게 되는데 얘는 처음엔 크게 포기하고 점차 포기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처음에 작다가 점차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는 크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X를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요게 포기하는 양이잖아요. 포기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점차 커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이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경우는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얘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 예, 그쵸. 일정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살짝 봐주시도록 하시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보면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경제학을 30점 받았을 때는 다른 과목을 한 65점 이렇게 받는 게 A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이 30점 받았는데 다른 기타 과목이 30점 받으면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ABC는 다 효율적이야.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받은 점수야. 그러면 경작 점수를 좀 많이 받을래? 다른 과목 점수를 많이 받을래? 이건 이제 선택의, 선호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상황에서요. ABC는 모두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와 C는 모두 낭비가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점 이렇게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잖아. D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그리고 요런 점, 밖에 있는 점 있잖아. 이 점. 이런 거는 도달할 수 없어. 경제학 점수 90점과 뭐 다른 기타 과목 점수를 70점 받는 이런 것들은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와 외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D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 나중에 보면 실업 상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니, 한 국가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공장 설비의 유휴 등이 발생하기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비효율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2점은 이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2는 달성할 수가 없어. 달성이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리고 27페이지 가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ABC점에 있는 것은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계 변환율과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립시다. 자, 여기가 우리가 X제라 하고요. 경작 점수고 기타 과목의 점수고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A점에서 시작을 해요. A점에서 내가 경작 점수를 이만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점에서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 B점으로 가기 위해선. B점에서 또 경작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C점으로 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요, 뭐 델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델타 X가 증가할 때 YZ가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이 각도 기울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YZ가 어떻게 된다? 점차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우선 1번 거기 보시면 이걸 한계 변환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 한계 변환율과 요거는 저 뒤에 일반 균형 파트라고 해가지고요. 미시경제 끝에 다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살짝 기회비용을 써먹을 때 괜찮은 표현이라서 여기 나오게 되는데 한계 변환율과 기회비용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한계 변환율 MR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경작에서 한계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한계는 마지널을 번역한 거예요. 마지널. 자, 이거 우리 많이 표현할 건데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더 추가시. 그래서 요거 개념이 뭐를 하나 더 추가했다 해서 additional, add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눈곱만큼 한 개 조금 추가하니까 이게 이제 미분한다라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 여기 변환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변환. 바꾼다는 거지. 변환하는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X제를 한 개 추가적으로 변환시켰을 때 당신은 Y제를 얼마나 대체 변환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요. M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용어 암기해 주세요. M이 마지널이고요. 레이트 비율이고요.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야. 변환시킨다는 거야. 내가 경작 점수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기타 과목의 점수를 포기해야 되잖아. 변환해야 되잖아.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X제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야 되는 Y제의 수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MRT, 이게 하첨자도 써야 돼. XY. 그럼 언제나 요게 우리의 관심사야. 앞에 있는 게. 자, 이걸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원래는 X를 하나 증가시켰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여기서는 지금 감소하니까 이 변환하는 비율을 보려고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X를 증가시키려면 Y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교환 비율을 살펴보기 때문에 부호를 제거하려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것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MRT가 뭔데? 아니, 지금 살펴본 것처럼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하냐?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따로 있지 않고 X제의 기회비용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냥 암기하세요. X제에 대한 한계 비용, Y제로 표현한 X제 한계 비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죠.
아니 여기서 MC가 뭔데요? 이게 M은 언제나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그래서 마지널 C는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의 비용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하시죠. XJ에 대한 한계 비용, XJ에 대한 비용, XJ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표현하려면 거기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관심사가 XJ야. XJ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비용 맞아요. 경작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기회자를 빼버릴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XJ를 거기 보시면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YJ를 3개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변환율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번 볼게요. 한계 변환율은 자, 그럼 밑줄 치지 마시고 XJ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YJ를 얼마나 감소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경작 점수를 한 단위 1점 더 올리기 위해서 다른 기타 과목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거니까 XJ를 경작의 점수를 1점 올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비용, 그게 바로 XJ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4번에 A와 B점에서 측정된 한계 변환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인데요. 이 XJ가 이제 사실 눈곱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한계 변환율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 B에서 C에서 이렇게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자, 다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C로 갈수록 자, 결론을 거기다 써보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PPC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커집니다. 기울기는 커져서 이게 뭐라고? 한계 변환율이 커진다는 거야. 즉 MRT XY가 커지고, 오케이? 이걸 다시 풀면 뭐라고? XJ에 대한 기회비용이, 기회자 빼도 됩니다. 비용이 커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게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말씀드린 요거,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눈을 여기서 그립니다. 원점을 통해서 요걸 살펴봤는데 오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XJ를 추가적으로 생산 증가시킬 때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점차 많이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XJ야 XJ, 지금 관심사가 초점을 잡으셔야 돼. XJ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번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뭐 XJ가 경작 점수야. 경작 점수가 뭐 30점일 때 40점, 50점, 60점, 30점에서 10점 올리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만 좀 들어도 금방 올라가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작 점수가 거의 뭐 8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좀 약간 비용 대가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서도 잘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상태를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기 3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에 적합한 뭐 그런 표현도 나와 있는데 살짝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다음에 3번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낭비가 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효율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A, B, C 이런 것들은 다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한번 살짝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능력을 통해서 경제학과 기타 점수 아니면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밖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경제가 성장.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1년을 더 해. 그럼 경제학과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과목의 점수를 둘 다 올릴 수 있겠죠. 아니면은 갑자기 IQ가 좋아진다거나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늘린다거나 그게 나의 잠재 능력이 이게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재 능력이 향상된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노동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로 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저출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자꾸 나이에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과 자본이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으로 가면 경기가 이렇게 성장의 역선 성장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인구가 증가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거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러면 노동력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PPC가 밖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본의 증가 이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 중에서 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야. 자본이라 하면 여기서는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뭔가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도구라든가 공장의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능이 향상되게 되면 기술 혁신도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일을 할 때 훨씬 더 성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뭐 계산기, 컴퓨터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을 하라 그러면 어렵겠지. 우리도 이렇게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더 되지. 이걸 말로 한다 해봅시다.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데 이렇게 생겨 있죠 하면은 이게 좀 금방금방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 정도. 거기 화살표 나와 있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개발이 되었다. 발견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뭐 석유가 났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석유가 많이 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된다면 생산 능력이 커지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새로운 기술 진보,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한발 기술이 앞으로 더 진보해서 나가게 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양은 똑같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로 인해서 더 많은 XY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시험 문제를 가볍게 점수 주는 걸로 할 때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경제 성장과 요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업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감소했다. 이거는 실업률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이잖아. 요 상태가 바로 실업 상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요 안에서 곡선 상으로 가는 것이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것들 나오긴 했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밑에 기술 진보와 생산 가능 곡선 해서 기술 진보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X제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 Y제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있는데 뭐 그닥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간평사 시험 문제인가 뭐 그런 거 7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을 한번 보긴 할 거야. 그걸 통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30페이지에 심층 연구 아까 살짝 봤는데 밑에 그림 3개만 그냥 보시고 위에 읽지 마세요. 그거 읽다가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냥 밑에 그림 오목한 경우가 있고 볼록한 경우가 있고 우아형은 직선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체제와 자원배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31페이지에도 경제체제의 전통적인 뭐 유형이 나와 있는데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거리 아닙니다. 그냥 수능에서도 뭐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는 생산 가능 곡선
여기에 반영된 게 희소성, 뭐 그래서 낭비 없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경제학의 방법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